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교향곡인데, 교향곡도 이제 굉장한 영향을 받게 되죠. 베토벤은 교향곡을 9곡을 썼습니다. 1번부터 9번까지죠, 그죠? 뭐 한 곡 한 곡 다 엄청난 영향을 미친 곡이죠. 그래서 9곡의 교향곡 중에서 1번, 2번은 베토벤 음악의 발달 단계로 보면 제1기에 속하죠, 그죠? 바로 2년까지. 3번부터 8번까지는 제2기에 속합니다. 외양하시기. 그 다음에 9번 교향곡이 제3기에 속하죠. 그래서 이제 베토벤의 음악의 발달 단계가 1기, 2기, 3기. 1기는 이제 하이든이나 모차르트의 영향을 받는 시기고, 그 다음에 2기는 베토벤 자신의 음악적인 세계가 펼쳐지는 시기고, 3기는 이제 내양화 시기 이런 말을 쓰는데, 초월의 시기, 완성의 시기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베토벤의 음악의 발달 단계를 쭉 느껴볼 수 있는 한 분야가 이제 교향곡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름들도 많이 붙어 있죠, 그죠? 그래서 저 베토벤의 교향곡이 이제 그 후에도 교향곡 작곡가들이 많이 나옵니다. 슈베르트도 8곡의 작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번호가 7번, 8번, 8번, 9번이 이제 막 2개가 적혀 있는데 미완성 작곡을 했다가 나중에 또 악보가 새로 발견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번호가 막 겹쳐지고 그러는데 특히 이제 1번, 2번, 4번 이런 건 베토벤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걸로 그렇게 이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교향곡 4번이 비극적이라는 이런 게 붙어 있는데 그 한 악장, 첫 번째 악장이 베토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곡은 이제 9번, 이건 이제 대교향곡이라고 불리고, 이건 이제 슈만이 나중에 악보를 발견해서 연주가 된 그런 곡이었죠. 근데 맨델스존도 교향곡 작곡을 했는데, 제1교향곡이 봄입니다. 봄이고, 이건 이제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 교향곡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단조 교향곡을, 이것도 이제 연주를 할 때 포즈 없이, 악장 사이에 포즈 없이 연주를 하라 이랬는데 이것도 이제 사실은 베토벤의 전원교향곡 영향을 좀 받은 거죠. 베토벤이 전원교향곡을 5개의 악장으로 된 교향곡을 썼는데 3악장, 4악장, 5악장은 악장 사이에 포즈 없이 연주를 하라 이래가지고 악장이 이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런 형식적인 영향을 좀 받은 것이기도 합니다. 리스트가 이제 파우스트 교향곡, 단테 교향곡 이런 식으로 이제 표제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제 교향곡을 작곡을 했는데 역시 이제 이것도 베토벤이 그 어떤 음악에다가 제목을 붙인 이걸 이제 표제 음악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음악 자체만으로는 듣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뜻하는 바가 완전하게 전달이 되기 어렵겠다 이런 경우에 제목을 붙이고 또 이제 악장마다 설명을 하기도 하고 그러죠. 나는 이런 걸 작곡을 했다. 이게 이제 표제 교향곡인데 이걸 이제 처음 고안해낸 사람도 베토벤이었죠. 또 6번 교향곡. 그래서 이런 리스트의 교향곡도 베토벤의 전원 교향곡에 영향을 받은 걸로 그렇게 이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브루크너가 또 유명한 작곡가죠. 초기, 중기, 후기 낭만주의를 총집대성한 그런 작곡가로 알려져 있는데 항상 이제 베토벤 9번 교향곡 글을 쓰고 이렇게 한 걸 보면 9번 교향곡이 나의 시작점이다. 이렇게 이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충실한 후계자라고 할 수가 있죠. 제2의 후계자, 제1의 후계자, 제2의 후계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브람스도 그 낭만주의에 속하지만 음악적인 경향은 신고전주의, 특히 베토벤을 추종하려는 이런 시도를 많이 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신고전주의 이런 말을 붙이기도 하는데요. 교향곡 1번, 브람스가 교향곡 1번이 나왔을 때 그게 이제 별명을 제10교향곡이라고 이렇게 별명 붙였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베토벤의 9번 교향곡이 발표가 됐을 때 모든 음악가들, 작곡가들이 이제 교향곡은 9번에서 끝났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워낙 완벽하게 써서 9번 교향곡을 뛰어넘을 수 있는 교향곡은 베토벤 외에는 아무도 없다 이런 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브람스가 교향곡을 작곡을 하면서
시도를 하면서 베토벤의 9번 교향곡을 뛰어넘을 수 있는 교향곡을 작곡하겠다는 이런 생각, 야심을 가지고, 야망을 가지고 작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향곡 1번이 저게 처음 악상을 구상을 해서 발표될 때까지가 20년이 넘게 걸립니다. 1번 교향곡이. 2, 3년이 걸려요. 그래서 굉장한 교향곡을 작곡을 했죠. 그래서 그게 발표가 됐을 때 사람들이 베토벤이 아마 살아서 교향곡을 썼으면은 이렇게 썼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쉽게 베토벤 9번 교향곡의 뒤를 잇는 교향곡이다. 엄청난 평가를 받은 거죠. 그죠? 굉장히 충실한 베토벤의 후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차이콥스키도 교향곡을 작곡을 했죠. 그죠? 비슷한 교향곡 5번, 6번, 6개의 교향곡을 작곡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4번이 문명의 영향을 받았고 6번 비창 교향곡도 실은 이제 베토벤이 비창 소나타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는 베토벤은 소나타고 차이콥스키는 교향곡을 썼지만 거기에서 이제 일부 영향을 받은 걸로 그렇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시벨리우스가 또 유명한 교향곡 작곡가였죠. 그죠? 7개의 교향곡을 작곡을 했는데 일단 모델은 하나의 모델은 베토벤이다. 다들 교향곡을 작곡할 때는 베토벤이 모델이라는 건 다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할러가 또 아주 큰 교향곡을 많이 썼죠. 10곡의 교향곡을 번호는 9개입니다. 번호는 9개인데 9번째 교향곡은 데이지의 노래라고 그래가지고 번호를 붙이질 않았어요. 왜 그랬냐 하면 베토벤이 9개의 교향곡을 쓰고 끝을 냈잖아요. 그죠? 10번째 교향곡을 못 썼습니다. 그래서 마할러가 9번에 뭘 만약에 번호를 붙인다면은 그걸로 마지막이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어떤 징크스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번호를 안 붙이고 그냥 데이지의 노래라고 그랬는데 결국 그 후에 또 작곡을 하나 했거든요. 결국 9번이 된 겁니다. 9번 교향곡은 10개인데 번호는 9번까지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근데 거기에서 성악과 기악을 접목하는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그런 교향곡을 작곡을 했죠. 그 중에서 이제 2번, 3번, 4번, 8번이 네 곡이 합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뭐 하나는 교향 합창단의 규모가 1000명이 되는 그런 교향곡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특히 이제 베토벤의 9번 교향곡이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교향곡에 영향을 받은 걸로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후에 스트라빈스키도 시편 교향곡을 작곡을 했고 힌데미스가 이제 화가 마티스 실제로 저로 이제 곡을 작곡하기도 하고 자신이 그림에도 상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곡에 베토벤 6번 교향곡, 전원 교향곡의 영향을 받은 걸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이제 이 9번 교향곡은 음악의 역사에서 하나의 큰 사건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베토벤의 많은 곡들이 다 우수하고 뛰어난 곡이지만 특히 9번 교향곡은 모든 인간이 작곡한 모든 곡 중에서 가장 뛰어난, 가장 높이 솟아있는 이런 곡으로 이렇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년 음악 역사에서 이건 하나의 사건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알려지다시피 꼭 자기가 지휘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무대에 서긴 섰죠. 근데 귀가 들리질 않았으니까 그죠? 지휘를 할 수도 없었고 그 당시에 궁정악장을 지내던 라프라는 사람이 지휘를 하고 나중에 곡이 끝났는데도 그 박수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운가라는 그 가수가 있었죠. 성악가가 베토벤을 뒤로 알려주면서 인사를 하도록 했다는 이런 에피소드가 남아 있습니다. 그 후에 모든 낭만주의 교향곡들이 베토벤 9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다 이 교향곡에 영향을 받은 걸로 이렇게 이제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악장 소나타 악장으로 되어 있고 2악장이 빠르고 3악장은 아름다운 게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3악장이 스케르초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4악장이 워낙 규모가 크고 방대하니까 빠르게 했다는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피곤할 것 같다는 이런 사고로 해서 빠른 악장을 두 번째 악장에 집어넣은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악과 기악이 서로 어우러져 있는 아주 혁명적인 사고였죠. 그죠? 이런 게. 그래서 그 4악장에 합창과 관현악이 따로 있죠. 그죠?
같이 이제 통합이 되어 있는데 서로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되면서 완전 일체가 된다. 이런 독립적이면서 하나가 되는 이런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사도 신뢰의 신데요. 저런 가사들입니다. 그죠? 세계 만민들이여 서로 얼싸안아라. 별들이 모여있는 성 너머에 신들이 사는 곳으로 가서 형제가 돼서 신의 세계로 나간다. 신의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인간이 하나가 된다. 하나죠. 그죠? 하나 사상입니다. 그죠? 합창과 기악이 하나가 되기도 하고 또 그 사악장에는 과거의 그 바로크 시절 특히 바하의 그런 어떤 후가나 이런 형식이 고전주의하고 다 통합이 된. 그러니까 베토벤 이전의 그런 음악들이 다 사악장에서 통합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형식적으로, 사상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9번은 이게 이제 항상 통합 이런 의미니까 많은 나라에서 매년 한 해를 마무리할 때 9번 교향곡으로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신뢰시죠. 그죠? 모든 인간 용서가 된다. 너희와 평화, 사랑 속에서 너와 내가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된다. 이게 이제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교향곡에 대한 평가들은 뭐 그 평가만 해도 책이 한 권이 될 그런 정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06년도에 우리나라 세계적인 지휘자죠. 정명훈 씨가 교향곡 전곡을 작곡하고 나서 저런 말을 남겼습니다. 교향곡에 관한 한 베토벤은 시작이자 끝이다. 이런 이제 명언을 남겼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베토벤과 바그너를 이제 조금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낭만주의 시대에서 베토벤을 추종하려고 했던 대표적인 여러 가지 분야에서의 바그너가 돼서 바그너하고 관계는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세 때 바그너가 9번 교향곡의 연주를 듣게 됩니다. 듣게 되고 아주 벼락을 맞은 듯이 감동을 했다. 그리고 그때 이제 7번 교향곡도 같이 듣는가 봅니다. 베토벤. 그래가지고 이제 음악가가 되기로 확정하고 그 2년이 지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아노 연탄곡으로 9번 교향곡을 편곡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건 굉장히 들어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악보가 남아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음반이 남아있는 건 없습니다. 20세 때 비리츠부르크라는 데 가서 합창 지휘자가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요정의 텍스트를 완성을 하는데 저게 이제 베토벤 피델리오의 영향과 외부의 마타네 사수, 프라이 자유의 사수의 영향을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그너가 지휘자를 같이 했거든요. 작곡도 하고 지휘도 하고 그래서 각 극장마다 다니면서 음악 감독하고 지휘자를 했는데 그때마다 항상 중요한 레파토리를 삼았던 건 베토벤의 교향곡이었어요. 이게 이제 리가 극장에서 음악 감독과 지휘자로 할 때 3번부터 8번까지 베토벤 교향곡을 연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뭐 그냥 빚도 많이 지고 이래가지고 피신도 많이 다니고 정치에 참여를 해가지고 피신도 많이 합니다. 다른 나라에 망명도 많이 갑니다. 파리에서 한 3년을 지냈는데 거기에서 아마 파리 음악원이 그 당시에 사실은 베토벤의 교향곡은 너무 어려워가지고 특히 9번 교향곡은 연주가 거의 안 되다시피 했어요. 많은 지휘자들이 연주 불가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 물론 바그너도 그랬지만 파리 음악원에서 상당히 베토벤의 음악을 이해를 하고 알리려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휘자 아브네크가 9번 교향곡을 연주를 했는데 그걸 듣고는 바그너가 굉장한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베토벤 공부는 파리에 가서 이 아브네크의 연주를 듣고 나서 자기가 진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가 봐요. 그때 이제 그 연주를 듣고 나서 나는 그때 연주를 듣고 무엇이 소중한가를 분명히 깨달은 기분이 되었다. 파리 오케스트라는 모든 마디 속에서 베토벤의 선율을 인식하는 걸 습득하고 있었다. 이런 메모를 남깁니다. 근데 이 선율이라는 걸 그 당시에 독일 라이프치히 음악가들은 자기를 빠뜨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독일 음악가 지휘자들이 빠뜨린 걸 파리의 지휘자가 그걸 살려냈다는 이런 메모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1840년이면은
1813년생이니까 바그너가 27세 때입니다. 문필력도 상당히 뛰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상 소설입니다. 베토벤 자기가 만나러 가서 생긴 에피소드 만나가지고 뭐 어떤 했다 이런 걸 이제 베토벤으로 향한 술랭이래 가지고 중편 소설을 쓰기도 합니다. 베토벤에 대한 체험을 바탕으로 한 가상 소설이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지휘를 맡으면은 그 드레스덴에서 작센 왕실 관현악단의 그 지휘를 맡았는데 이때도 부활절날 뭐 중요한 행사 때 미망인들이나 고아들을 위한 연주회 이런 걸 할 때도 베토벤 9번 교향곡을 연주를 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번 교향곡은 저 때는 완전히 연주 불가라는 판정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바그너가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아무도 오지도 않을 텐데 이해도 못하는 곡을 왜 연주를 하냐 이래가지고 뭐 합창 단원들 비용도 대주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바그너 자신이 자기가 돈을 구해가지고 다 악단을 짜고 해서 연주를 했다는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결국 이제 바그너 노력에 의해서 한 3년 만에 9번 교향곡이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되는 내용이 됩니다. 34세 때도 8번, 9번 교향곡 연주를 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또 오페라도 지휘하고 이러지만 항상 기회가 있으면은 베토벤 교향곡을 레퍼토리로 집어넣어가지고 오페라도 하고 교향곡도 지휘를 하는 겁니다. 런던에 초청을 받아 갔는데 그때도 가서 연주를 한 게 이제 맨델스존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았죠. 런던 사람들이 베토벤 교향곡들을 자꾸 연주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0세 때는 상트페테르부르크 러시아를 방문을 했는데 거기 가서도 주된 레퍼토리가 베토벤의 6개의 교향곡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작곡한 오페라가 참 많은데 그런 거 말고는 주로 레퍼토리로 했던 게 베토벤의 교향곡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이해가 잘 안 되고 어렵고 이랬던 건데 바그너의 이런 노력에 의해서 베토벤의 교향곡이 많이 알려지는 이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1870년이면 이게 이제 베토벤 탄생 100주년이죠. 1770년생이니까요. 근데 이 100주년을 기념을 해서 아주 장문의 논문을 씁니다. 평론 베토벤에 대한. 이런 걸 봐도 항상 이제 베토벤이 바그너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어떤 경우에도 베토벤이 떠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평론을 작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평론을 쓰면서 셰익스피어의 문학, 쇼펜하우어의 철학, 베토벤의 음악 이 3자를 통합하겠다는 그런 자기의 계획을 세웁니다. 논문을 쓰고 그때 이제 코지마하고 정식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코지마가 사실은 유부녀였죠. 한스 폰 비로우라는 유부녀였는데 바그너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결혼한 상태에서 이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을 막 낳습니다. 셋을 낳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1870년에는 정식 이혼을 하고 결혼을 하지만 이미 아이는 셋을 낳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생일 축하용으로 코지마 생일 축하용으로 지그프리트 목가를 연주를 하는데 연주도 하고 또 오웬 베토벤이 6중곡을 쓰는데요. 그걸 이제 연주를 했다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토벤과 바그너 여기에서 논문을 쓰죠. 아까 말씀드린 1870년에 베토벤 탄생 100주년을 기념으로 해서 쓴 그 장문의 논문을 쓰는데 거기에 대해서 베토벤 교향곡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신적인 교향곡, 신의 경지에 다가 있는 교향곡이라는 이런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베토벤의 가장 진실된 용어는 교향곡의 반응이 돼. 분야가 많지만 특히 이제 교향곡에 대한 그런 존경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토벤의 교향곡은 단순한 음악이 교향곡이 아니라 New Religion, 새로운 종교다 이런 표현도 하고요. 그 다음에 초자연적인 생명력, 슈퍼내추럴 라이프.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찬사는 자기가 알고 있는 단어는 다 써가지고 찬사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독일인의 혼을 베토벤처럼 고양시킨 작곡가는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과정으로 보면 바그너의 발달 과정에서 베토벤은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철학과 음악, 시와 음악, 문학과 음악을 통합하는 이런 걸 이제 베토벤으로부터 받아들여가지고 훨씬 더 이제 규모도 키우고 발전을 시키죠, 그죠? 신화와 음악과의 관계
이것도 그죠. 신화에서 아이디어를 얻는 이런 것도 사실은 베토벤의 그 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이라는 그걸 가지고 발레 음악을 쓴 게 있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음악적 영감을 얻고 거의 뭐 베토벤은 신적인 존재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차이라고 한다면 베토벤은 전체적으로 인간 심성이죠. 그죠? 인간 심성의 원형. 이걸 추구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베토벤이 남긴 글을 보면 인간 내부에 존재하는 인선미의 표현을 효과적으로 할 수만 있다면 깨트리지 못할 규칙이나 법칙은 없다. 이런 메모를 남기거든요. 그러니까 베토벤은 인간 전체입니다. 근데 바그너는 독일 정신이죠. 그죠? 이게 이분법이에요. 베토벤에 의해서 베토벤은 인간 전체의 심성을 강조를 했는데 바그너는 베토벤에 의해서 본 게 인간 전체가 아니라 독일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베토벤은 통합적인 자세였는데 바그너는 편가르기를 한 거죠. 그죠? 그게 반유대 사상이 이런 데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그너가 베토벤의 정신을 그대로 받아들였더라면 독일, 비독일, 유태인, 반유태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주 철저한 반유대 사상을 가지고 있었죠. 그죠? 어떤 면에서는 인성적인 면이나 이런 데서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이제 극복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요약을 말씀드리면 그죠? 베토벤을 사가들이 고전주의에 포함시키기도 하고 낭만주의에 포함시키기도 하고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또 어떤 사가들은 1기 초기 작품은 고전주의, 2기부터는 낭만주의에 속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이제 고전주의, 낭만주의, 가학의 시대적으로 그렇게 돼 있죠. 그죠? 가학의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많고 그래서 아예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을 시켜가지고 고전주의, 베토벤주의, 낭만주의 이런 식으로 그죠? 베토벤 자신이 한 시대를 이룬다고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고 그 이유는 베토벤 이전에 모든 음악이 베토벤에 의해서 총 집대성이 되고 베토벤 이후에 모든 음악의 뿌리를 이룬다. 이런 면에서는 독립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오늘 내가 베토벤은 낭만주의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낭만주의뿐 아니라 그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음악에 대해서도 베토벤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개 이런 말씀 드리면서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